1번부터 볼게요. 자, 네모 안에, 갈로 안에 답을 넣고 읽어볼게요. 자, 자료는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나 그림, 숫자 등의 값을 의미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면, 가공하면 정보가 되고, 자, 정보화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정보로 이동하여 정보가 사회의 전 분야에 널리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료, 정보, 정보화라는 요 단어의 의미를 요 표 하나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2번 옳은 거, 여기도 네모 안에 넣어서 자료와 정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컴퓨터 처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자, 숫자, 그림, 영상, 데이터라는 거죠. 그 데이터, 자료, 등을 그런 등의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정보라고 한다. 자료, 정보 이런 단어들 그냥 한두 번 나왔으니까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표현하는 단위에 가장 작은 단위로 비트가 있고요. 그 비트를 4개 모아서 니블이라 합니다. 자, 비트가 하나 있으면 비트라는 어떤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라는 단위는 그 비트 하나에 0의 신호와 1의 신호, 0 아니면 1, 비트 하나는 2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비트가 2개가 있으면 우리는 00, 01, 10, 11, 비트가 2개 있으면 2의 제곱만큼의 정보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3개 모이면 2의 세제곱만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데, 니블은 4비트를 모아서 니블이라 한다는 거고요. 바이트는요 8비트를 모아서 바이트라 하고, 문자를 표현할 때의 기본 크기가 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다음 워드는 이 바이트들을 여러 개 모아서 뭐 4개의 바이트를 모은다든지, 또는 그거 반인 2바이트 또는 2배인 8바이트를 모아서 워드라는 단위로 표현해요. 우리가 뭐 문서 작성할 때 워드 프로세서의 워드가 아니고, 아무튼 글자는 똑같아도 의미가 요 크기 단위로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워드는 몇 바이트가 모인 거고, 니블은 4비트, 바이트는 8비트, 워드는 여러 바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우리가 엑셀에서 자료 표현할 때 만약에 주소록이 있다, 이름 하나, 그게 필드죠. 그 사람의 이름 하나, 전화번호 하나, 주소 하나가 필드고, 그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정보, 그게 레코드. 그런 레코드 정보를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런 파일들이 모여진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 덩어리가 데이터베이스다 하는 겁니다. 전화번호 하나, 이름 하나, 주소 하나, 하나씩 한 사람에 대한 그 각각의 정보에 그 한 사람 정보가 다 모여서 레코드, 그 다음 그런 정보들이 모여진 파일, 그런 파일들의 모음을 데이터베이스. 자, 3번에 컴퓨터에 사용하는 자료의 물리적인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자, 이거 순서를 다 외웠다 해도 문제에서 작은 것부터인지 큰 것부터인지 문장도 제대로 읽으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작은 것부터니까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자, 그 순서를 외우고 계시면 뭐 나머지 문제들은 응용해서 풀 수 있겠죠. 자, 4번에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자, 비트 다음에 비트는 없으니까 니블, 그거 다음이 바이트. 자, 그리고 레코드라는 단위는 이미 바이트는 아까 제가 한 문자 표현한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코드는 당연히 여러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필드 다음에 레코드였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아무튼 니블이고요. 아까 위에 있던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5번에 4비트 니블입니다.
자, 6번에 가장 작은 컴퓨터 정보 표현 단위로 표현 가능한 정보의 개수는 자, 바이트, 워드, 레코드, 니블.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뭐냐 묻는 거죠. 가장 작은 건 니블이고 니블은 4비트였고 4비트는요. 자, 니블은 4비트고 4비트면 2의 4승. 2를 4번 곱하면 16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비트는 0, 1을 표현하는 정보고 니블은 4비트, 바이트는 8비트, 워드는 풀워드가 4바이트거든요. 하프워드는 그 반인 2바이트고 더블워드는 8바이트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는 니블이니까 2의 4승 해서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7번에 다음 중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를 영어로 표현하면 중앙, 센트럴 처리, 프로세싱 장치, 유니트, CPU는 많이 들어보셨죠? CPU,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 두뇌에 해당되는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의 연산 처리에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 CPU가 연산 처리하는 단위가 워드 단위입니다. 그죠?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는 바이트였어요. 근데 CPU한테 정보 처리를 맡길 때 그 단위가 워드 단위다. 자, 그래서 워드라는 단위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8번의 가에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의 연산 처리에 사용하는 거 워드죠. 그다음에 나의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 구성된 자료 처리. 필드들이 여러 개 모이면 그게 뭡니까? 레코드죠. 그죠? 필드들이 자, 아까 주소록 같으면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뭐 전화번호가 있고 뭐 생일이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의 필드 값 하나씩이 모여 한 사람의 정보 이게 레코드라고요. 그런 레코드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주소록 파일로 저장이 되어질 거고 그런 주소록 파일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다음 9번. 자, 자료 표현 형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이며 8비트가 모여서 니블 아니죠. 니블은 4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고 자, 2번에 워드는 바이트의 모임으로 아까 풀워드가 4바이트 하프워드는 반이잖아요. 반이니까 2바이트 더블워드는 2배니까 8바이트 아무튼 더블워드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워드에 풀워드, 하프워드, 더블워드 3번에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이며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죠. 또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의 모임인 파일들의 집합을 말한다. 자, 아까 했던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그 순서를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하면 이 문장으로 나와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10번에 자, 컴퓨터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물리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작은 것부터 큰 순서. 그래서 4번에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자, 11번에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의 단위가 그 작은 것부터 큰 거. 자, 비트는 비트 니블은 빠졌지만 자료 표현 단위에서 바이트는 문자 글자 한자 바이트죠. 그 여러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자, 여러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그리고 필드를 이루면서 그 필드가 모여서 또 레코드가 되고 그래서 이 순서를 뭐 어떤 식으로 문제 내든 그 1, 2, 3, 4 중에 비교하면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료 구성 단위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파일들의 집합을 말하고 자, 2번에 워드는 컴퓨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를 나타낸다. 자, 한 번에 처리하는 CPU가 일을 처리하는 단위가 워드 단위다 했습니다. 한 번에 누가 이걸 처리해요? CPU가.
CPU가 연산 처리하는데 쓰여지는 단위가 워드 단위다.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모여서 1개의 니블을 구성하고 4번에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이며 5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8비트가 모여야 되겠죠. 8비트가 모여서 바이트. 13번에 바이트 옳지 않은 것 1번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되고 2번에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고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만 했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글이나 한자 또는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그거는 1바이트로 표현 못하니까 2바이트로 표현 가능하고요. 한글 한자는 2바이트 문자다. 3번에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 명령 처리의 단위는 워드다 했습니다. 워드. 4번에 1바이트로는 1바이트가 아까 몇 비트라고요? 8비트. 1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면 2의 8승. 2의 8승이니까 256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8승 256가지. 그 다음 그 바이트들을 컴퓨터는 모든 것을 자료를 비트 단위로 이 비트 자리에 0 아니면 1, 0, 1로 표현하니까 그 하나의 비트 자리 0, 1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가 이진수잖아요. 이진수. 이진수의 숫자 중에 2의 10승을 하면 1024가 되거든요. 2를 10번 곱하면 1024인데 요 1024가 우리가 10진수로 표현할 때 1000과 의미를 비슷하게 둬서 킬로바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왜 미터를 1000미터를 1km라고 표현하듯이 1000 정도 되는 2의 10승 바이트를 2의 10승을 이제 그러니까 1024바이트를 1kb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의 10승. 그러니까 1024바이트를 1kb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바이트는 바이트의 1000배가 되는 거고요. 정확히는 2의 10승 1024배인데 어쨌든 바이트보다 1000배 2의 10승 되면 킬로바이트. 킬로의 1000배는 메가. 메가의 1000배는 기가. 기가의 1000배는 테라. 테라의 1000배는 페타에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니까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기가바이트다 하면 이거보다 작은 단위인 메가로 바꾸면 얼마라는 겁니까? 1024 메가바이트가 되죠.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로 킬로바이트로 바꾸면 1024 곱하기 1024 킬로바이트가 되고 이거보다 더 작은 그냥 바이트 단위로 바꾸면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가 되죠. 그래서 기가 단위보다 하나 작은 게 밑에 단위가 메가에서 한 번 더 내려가면 킬로, 그거에서 한 번 더 내려가면 바이트. 몇 번 내려갔어요? 하나 내려갈 때마다 1024를 곱하면 돼요. 그죠? 기가에서 하나 내려가면 메가에서 하나 내려가면 킬로에서 하나 더 내려갔으니까 바이트. 자, 이 바이트까지 내려간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1024를 세 번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1024를 세 번 곱한다는 건 2의 10승을 세 번 곱한다는 뜻이죠. 2의 10승을 세 번 곱하면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2의 30승. 자, 문제가 이렇게 1024로 표현될지 이런 걸로 표현될지 그 문제 낼 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요 의미는 단위가 하나씩 내려가면요 1024라는 숫자가 하나씩 더 붙는 거죠. 우리가 1km를 미터로 바꿀 때
미터로 바꿀 때 1000m라고 숫자가 그죠? 이렇게 1000배씩 되듯이 예, 그렇게 기가를 뒤에 단위가 뭔지를 보고 기가보다 밑에는 메가, 메가보다 밑에는 키로, 그거보다 밑에가 바이트니까 3번. 그래서 3번이 됐어요. 1024를 3번 곱했고, 그럼 문제는 얼마든지 응용해서 다르게 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1테라바이트를 바이트로 바꾸라 하니까 1테라를 테라보다 밑에가 기가, 기가보다 밑에가 메가, 그거보다 밑에가 키로, 그 다음 바이트니까 하나, 둘, 셋, 4번이 내려갔으니까 4번을 곱했습니다. 그죠? 테라보다 작은 단위 이렇게 내려가서 하나, 둘, 셋, 4번 내려갔으니까 1024를 4번 곱했어요. 그래서 이 1테라바이트가 몇 바이트냐, 1기가바이트가 몇 바이트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탐색기 같은 데서 탐색기에서 어떤 파일의 용량을 보게 됐어요. 자,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요 파일이에요. 자, 이거를 이 파일의 숫자를 읽을 때, 자, 이런 파일의 숫자를 읽을 때, 12만 1730kB예요. 그럼 그렇게 읽지 말고요. 뒤에 세 자리, 1000자리만큼을 싹 떼고 121MB라고 우리가 인식을 딱 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런 숫자가 보이면 뒤에 세 자리를 딱 떼시고 단위 하나를 올려서 그죠? 121MB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있으면요. 아, 1MB구나. 그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의 크기를 알면 그 단위의 그죠? 기호들을 알면 그 숫자를 짧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자를 표현할 때는 바이트 단위다 했는데 바이트는 8비트지만 근데 그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에 꼭 8비트짜리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문자 표현하는 코드에 BCD 코드가 있고요. 그거는 6비트로 문자를 표현하는 BCD 코드가 있고 다음 ASCII 코드 특히 ASCII 코드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ASCII 코드는 7비트, 7비트인데 3개의 존 비트 3개 하고요. 4개의 디지트 비트. 그래서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를 모아서 7비트짜리 ASCII 코드가 있다. ASCII는 몇 비트라고요? 7비트. 그래서 2의 7승. 128가지 표현이 가능하고 일반 PC용 컴퓨터에 일반 개인용 컴퓨터란 말이죠.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 쓰여지는데 언제요?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ASCII 코드가 쓰여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메일에서 문자 쓰고 했을 때 ASCII 코드로 글자 코드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고요. 그런 ASCII 코드가 7비트니까 그 7비트에 하나를 더 붙여서 확장해서 8비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ASCII 코드는 기본은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인 7비트인데 확장 ASCII 코드는 하나 더 붙여서 8비트가 되고요. 그 다음 EBCD, BCD 코드가 있는데 EBCD 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8비트 코드고요. 이거는 우리 개인용 컴퓨터에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법령 코드다. 그 다음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문자를 2바이트 그래서 16비트 코드로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이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는 유니코드입니다. 세계 각 나라 언어를 다 표현하는 2바이트짜리 문자 코드로 유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한 번씩 그냥 눈여겨봐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에러 검출 및 교정. 자,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는 에러를 검출만 합니다.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과 함께 교정도 되고 검출과 교정이 다 가능한 게 해밍 코드고, 그냥 페리티 비트만 살짝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아스키 코드가 7비트 코드였어요. 자, 거기 확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페리티를 자, 여기 7자리 코드 적는 자리에 자, 여기에다가 페리티를 하나 더 딸려서 보내서 어떤 정보를 보냈을 때 받은 쪽에서 이게 에러가 있는 코드구나, 에러가 없는 코드구나,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정보가 있는 것을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맞추려고 페리티 비트를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짝수 페리티면 요거를 1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1을 딸려 보내겠죠.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있었으면요. 짝수계니까 0을 딸려 보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페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짝수계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요런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 짝수계를 만들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정보의 코드를 보냈는데 받은 쪽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 받은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왔으니까 홀수계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가 받은 쪽에서는 뭐를 보냈는지 모르니까 이것만 보면 어떤 코드가 잘못된 코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에러 교정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교정은 못하지만 홀수계가 왔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러가 있다 없다, 에러 검출만 해주는 비트가 페리티 비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트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하나 더 딸려 보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는 그런 것이 페리티 비트다. 자, 16번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그러니까 정보 주고받는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로 3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스 비트, 그러면 7비트짜리 아스키다. 17번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형식에 해당하는 거. 자, 다른 것들은 개인용 PC에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에 아스키다 하는 거죠. 다음 18번. 자, 아스키 코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7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페리티 체크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2번에 데이터 통신을 고려한 코드다.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 딸려 보내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7비트니까 3번에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4번에 한글 문자 표현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는 아닌 거고요. 다음 19번에 아스키 코드는 한 문자를 표현하는데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을 한다. 다음 중 아스키 코드로 표현 가능한 문자 수. 지금 7개의 데이터 비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의 7승. 그래서 128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확장 아스키다 이러면 2의 8승이겠죠. 근데 지금 7개의 데이터 비트고 1개의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문자를 표현하는 비트는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2의 7승 128입니다. 자, 이 컴퓨터 일반 파트에 20문제는 너무 깊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문제에 표현되어진 그 정도까지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 아스키 코드의 특징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것만 바로 볼까요? 자,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256. 확장이면 그 데이터 표현 비트니까 2의 8승 해서 256인 거고,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그죠? 페리티가 하나 붙었다 하면 7개니까 2의 7승인 거고. 자, 틀린 것들 너무 많이 시간 할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21번 옳은 거 아스키 코드 옳은 거 묻고 있고, 자, 4번에 똑같네요. 그죠?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해서 256가지 정보를 표현한다 하는 거죠.
아까 2번 같으면 3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스트 비트 이렇게 되죠. 아스키 코드는 7비트니까. 22번 옳은 거, 아스키 코드 옳은 거. 자, 1번에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과 교정이 틀렸죠. 다음 2번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스트 비트로 구성되며 주로 대형 컴퓨터가 아니고 뭡니까? 대형이 아니고 PC 퍼스널 컴퓨터에서. 다음 3번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해서 영문 대소문자, 숫자, 문장 부호, 특수 제호 문자, 키보드에 있는 걸로 그죠? 그런 문자들을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4번에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아닙니다. 그죠? 멀티미디어는 아니고요. 멀티미디어 그러면 사진, 영상 뭐 이런 소리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고 문자 코드예요. 다음 23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스키 코드를 계속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많이 내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으로 나오겠죠. 자, 23번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윈도우즈에서 우리 기본으로 문자 처리할 때 사용하는 2바이트, 2바이트 문자 코드입니다. 자, 옳은 거. 자, 1번에 표현 가능한 문자 수가 256개가 아니고 2의 16승. 그죠? 256개면 2의 8승이니까 8비트짜리 코드다 이런 말인데 그거 아니죠. 유니코드는 2바이트짜리입니다. 자, 2번에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이다 했는데 이거는 에러 검출과 교정을 위한 코드는 해밍 코드다 했습니다. 앞에서 해밍 코드. 그 다음 3번에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존 비트와 디스 비트, 존과 디지트 하면 아스키 코드를 의미하고 4번에 데이터 처리나 교환을 위하여 한 개의 문자를요 16개 비트 2의 16승 16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문자를 표현할 때 16비트로 그러니까 2바이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24번 유니코드 옳은 거. 1번에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자, 2번처럼 표현 가능한 최대 문자가 256이다 하면 1바이트라는 뜻이죠. 그 다음 영문자는 7비트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25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아스키가 있다는 거, 유니코드가 있다는 거, 요걸 아실 거고, 개인용 컴퓨터는 아니지만 대형 컴퓨터에서 EBCD, BCD 또는 EBCD 있다. 그죠? 페르티는 오류 검출을 위한 비트지 문자 표현 비트는 아니라는 거죠. 자, 26번도 페리티 비트 옳지 않은 거 묻는데 옳은 것들을 볼게요. 2번에 에러 검출용 비트고요. 짝수와 홀수 등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 짝수계로 맞출 수도 있고 홀수로 맞춘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4번에 페리티 비트는 1비트를 사용한다. 비트 한 개를 사용해서 짝수계, 홀수계 맞춰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만 하는 거, 검출만 하는 거. 자, 1번에는 에러가 발생한 비트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오류 검출을 위해서 하나 더 딸려 보내는 거지 에러가 발생은 아니잖아요. 자, 넘길게요. 다음 27번. 자, 다음 중 10진수 13을 16진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거. 자, 이제 숫자 몇 진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자, 숫자에서 0, 1 다음에 이거보다 하나 더 큰 거 2진수 체계는 2진수는 0, 1 이거보다 하나 더 크면 앞에 한 자리 올려서 1, 0 이거보다 하나 더 크면 1, 1 이거보다 하나 더 커지면요 1, 0, 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10진수는요 0, 1, 2 쭉 가서 9까지 가고 나면 9보다 하나 더 크면 1, 0 11, 12 해서 19까지 가고 나면 19보다 하나 더 큰 게 2, 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쭉 가서 99보다 하나 더 크면 1, 0, 0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10진수 체계인 거고 컴퓨터는 2진수 체계로 비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진수 체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6진수라는 거는 0, 1, 2, 3, 4 해서 9까지 가고 9 다음에 A, B, C,
D, E, F까지 가고요. 이거보다 하나 더 크면 1, 0 이렇게 가는 겁니다. A, B, C, D, F가 우리가 10진수로 따지면 10, 11, 12, 13, 14, 15 15까지 가고 15보다 하나 더 크면 1, 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포토샵이나 색깔 표현하는 거를 한번 해보신 적 있는 분은 자, 샵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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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이거가 숫자예요. 숫자. 이게 숫자예요. R, G, B 숫자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의 숫자를 16진수로 표현하니까 F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보이면 A, B, C, D 같은 이런 글자가 숫자들하고 섞여 있는 것이 보이면 아 이거 16진수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3은 12, 10부터 해서 10, 11, 12, 13 네 번째죠. 그럼 A, B, C, D 네 번째 해당되는 10, 11, 12, 13 이게 D라고요. 13을 16진수로 표현하면 D가 D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에 아라비아 숫자하고 A, B, C, D가 섞여 보이면 아 16진수를 표현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 하는 거고요. 다음 28번에 이진수 요것을 0, 1, 1, 0을 2의 보수로 표현하면 보수라는 거는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을 1의 보수로 바꾸면 이것을 보수로 바꾸면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는 것이 보수예요. 이렇게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는 걸 1의 보수라 하고요. 여기에다가 보수로 바뀌어진 이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1에 1 더하면 얼마예요? 2가 되면 하나 올라가서 1, 0이 되죠. 1에 1 더하면 1 더하기 1은 하나 올라가서 1에 1 한 자리 올라가고 0이에요. 그 다음 0과 1을 더해서 1.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 만약에 그냥 2 더하기 9 이렇게 있으면 2에 9 더하면 11이잖아. 그러니까 9에 하나 올라가고 1 남고 이렇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1에 1 더하면 2가 되면 이진수로는 2는 없죠. 그러면 한 자리를 올려 보낸 겁니다. 올려 보내고 1, 0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보태진 거고. 그래서 이게 2의 보수예요. 이거를 손으로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해야 돼요. 그죠? 요것을 얼마든지 다른 글자로 낼 수 있는 거죠. 자, 0, 1, 1, 0을 반대로 바꾸면 1, 0, 0, 1이고 그럼 마지막 끝자리가 0, 1이죠. 1, 0, 0, 1인데 요 1에 1 더하면 하나 올라가서 1, 0이 되니까 1, 0, 1, 0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암산으로 안 되면 뭐 저게 100%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손으로 써서 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암산해야 되고 하니까 뭐 힘드시면 똑같이 나왔을 때 답 정도로 외우시고 근데 한번 연습은 해보세요. 그죠? 시간 되면 천천히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1의 보수하면 0을 1로 1을 0으로 바꾼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그게 2의 보수입니다. 다음 29번은 컴퓨터의 자료 표현과 관련해서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 자, 보수는 0과 1을 바꾼 거죠.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수기는 언제 필요한가 하면 가상기, 덧셈 계산하는 가상기를 이용해서 뺄셈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컴퓨터의 나중에 다른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산기, 보수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가상기는 가산, 덧셈 할 때 쓰는 장치고 보수기가 뺄셈 할 때 쓰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 이유는 뺄셈 처리를 위한 거다라고 외울게요. 다음 30번에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 쉐어가 뭡니까? 나눠 쓴다는 거죠. 나눠 쓴다는 겁니다. 자, 프리는 뭡니까? 프리는 그냥 공짜라는 거죠. 나눠 쓰는 것도 공짜로 나눈 공짜고 프리도
공짜인데, 자, 프리웨어가 있고 쉐어웨어가 있어요. 프리웨어는 그냥 완전히 공짜로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프리웨어예요. 근데 쉐어웨어는 공짜로 나눠 쓰기는 하는데, 자, 2번에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쉐어웨어예요. 어떤 기능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사용하는 거. 그게 쉐어웨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상업적으로나 뭐 좀 더 전문적으로 쓰지 않을 땐 어느 정도는 쉐어웨어로 맛배기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써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캡컷이라고 있어요. 우리 2기 때 5월에서 8월 수업할 때 캡컷으로 영상 편집하는 걸 하거든요. 자,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유료 버전을 꼭 쓰지는 않아도 되니까 무료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료 기능도 써볼 수는 있는데 유료 기능을 써보면요, 저장을 못해요. 무료 기능까지는 다 그러니까 무료 기능으로는 저장까지도 할 수 있는데 유료 기능을 딱 연습은 할 수 있는데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완성된 영상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 저장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에 제한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들 쉐어웨어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기간에 아니면 어떤 거는 완전히 무료로 쓸 수는 있는데 포토샵을 내가 쓰려고 들어갔더니 7일 동안 무료로 쓰라고 다운받아 쓸 수 있어요. 근데 7일 딱 지나면 사용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에 제한을 두든지 그런 것이 쉐어웨어. 완전히 무료로 쓰는 거는 프리웨어. 자, 그 다음 31번. 그러면 답에 1번에 프리웨어가 있고요. 완전히 무료로 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쉐어웨어는 기능이나 기간에 제한을 주면서 무료로 쓰는 거고, 그 다음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유료로 구입해서 쓰는 거. 우리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은 유료로 구입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네모 하나 읽어볼게요.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완전히 무료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과 자, 주로 일정 기간에 제한을 두든가 동안 일부 기능에 제한을 둬서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쉐어웨어를 먼저 사용해보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구입해서 쓰면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거죠. 아까 캡컷도 써보고 유료 프로그램이 괜찮다 싶으면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되죠. 자, 32번 쉐어웨어 옳은 거. 자, 쉐어웨어는 1번에 특정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하여 공개하고 사용한 후에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고요. 자, 2번에 거 한번 볼게요. 개발 회사의 1차 테스트 버전. 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죠. 어디에서요? 회사 내에서. 회사 안에서 1차로 테스트하는 개발 회사의 1차 테스트 버전으로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알파 버전이랍니다. 알파. 우리가 알파, 베타 있죠. 알파 버전. 그럼 무료로 테스트해보는 버전이니까 무료로 쓰기는 하지만 테스트하는 버전으로 알파 버전이 있고요. 3번은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인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누구한테요? 일반인에게 테스트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를 베타 버전이랍니다. 알파 버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베타 버전도 유료로 쓰는 거 아닙니다. 유료, 무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테스트 버전 중에 알파 1차로 하는 알파 버전과 2차로 정식 나오기 전에 하는 베타 버전이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고요. 무료로 쓰는데 홍보용으로 하면 홍보용으로 하면 또 다른 용어가 여기 4번의 데모 버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3번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들한테 평가를 수행하고자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베타 버전이라 하고, 아까 알파 버전 회사 내에서 베타 버전 고객들한테, 패치 버전, 패치는 우리 패치워크 아니면 퀼트 짜집게 하는 거 있죠. 자, 패치워크를 아시면 자, 우리 옷에 구멍이 났는데 옷에 구멍 났는 거 짜집게 해서 구멍 이렇게 메웁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패치 버전은 정식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꾸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 윈도우즈 우리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죠. 계속 패치해 주는 겁니다. 패치 버전들이 계속 깔리는 거죠. 데모 버전은 홍보용이다. 홍보용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면 그게 데모 버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 단어를 보는 거예요. 자, 34번에 그 말이 있네요.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 패치 버전이죠. 윈도우즈가 자꾸 그 원래의 윈도우즈를 계속 보완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윈도우 10은 패치 버전을 안 내놓죠. 그죠? 윈도우 11을 이제 쓰셔야 되는 게, 패치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건 보안을 강화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상 취약해집니다. 예, 윈도우즈를 낮은 버전을 쓰면.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끌 때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그런 보안을 강화시켜주는 패치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고요. 자, 35번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어려운 거. 패치는 2번에 프로그램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포토샵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하려고 막 구하다 보니까 포토샵 한글화 패치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했어요. 그러면 포토샵을 쓸 수 있나요? 패치는 원본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영문 포토샵이 있는데 한글화 패치를 깔면 그걸 한글로 바뀌었는 메뉴로 나온다는 것이지, 포토샵도 없는데 한글화 패치를 깔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옷이 있는데 구멍 난 데를 메꾸는 거지 옷도 없는데 메꾸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오류 수정용 그런 프로그램이 패치다라는 겁니다. 36번도 같은 설명이죠. 패치 옳은 거, 그죠? 오류 수정, 성능 향상 뭐 그런 설명 있고요. 자, 똑같은 문제지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올려놓은 거고요. 자, 37번에 옳지 않은 거. 자, 옳은 것들 볼까요? 2번에 베타 버전은 소프트웨어의 정식 발표 전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시험용 프로그램이고, 3번은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능 기간 제한했다고 이거 쉐어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돈을 내냐 안 내냐로 구분했을 때의 쉐어지만,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홍보하기 위해서 제공한다. 그래서 데모 버전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패치 버전은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 주는 것이 패치 버전이고, 자, 밑에 참고에 트라이얼 버전은 체험판으로 제공하는 거, 번들은 끼워준다 그런 말이 들어가면 번들이고요. 물론 끼워줄 때 체험하라고 끼워주지만 그냥 그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1번에 트라이얼 버전은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거, 그냥 무료로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무료로 주는 거는 끼워준다 해서 번들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는 번들이다 그런 의미라서 저거를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자, 38번에 1번에 트라이얼은 체험판, 상용 소프트웨어를 체험해 보도록 하는 체험판이고, 자, 2번에 애드웨어는, 애드는 광고를 의미하죠.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거.
요즘 무료 쓰는 것 중에 광고 보면서 무료 하는 거 많이 있죠. 3번에 번들은 끼워준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했고, 옆에 설명이 확실히 틀렸네요. 그죠?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 패치, 패치는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번들이 아니다 볼 수 있고요. 4번에 베타 버전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자, 39번 볼게요. 컴퓨터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은 자기 개인 상식으로 풀면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에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 정보의 유출과 공개. 3번에 저작권 있는 웹 콘텐츠의 복사와 사용. 4번에 해킹에 의한 정보의 위변조 및 유출. 이게 다 정보 범죄 유형에 속하겠죠. 2번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제작과 유포. 백신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그죠?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범죄가 아니죠. 40번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에 전자문서의 불법 복사, 2번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3번 컴퓨터 시스템 해킹을 통한 중요 정보의 위조 또는 변조. 이게 범죄고. 자, 웹 검색 엔진이 뭐 있어요? 우리가 쓰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거 웹, 그죠? 월드 와이드 웹 해서 그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그 웹 검색 엔진입니다. 네이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한 상품 검색, 범죄 아니죠. 그다음에 41번, 1번에 전산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다. 2번 전자문서의 불법 복사. 4번 해킹을 통해 중요 정보를 위조 변조. 3번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 비교표를 작성한다. 범죄 아니죠. 42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2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 3번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다 범죄에 해당되고. 4번 인터넷을 통하여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행위. 프리웨어니까 무료 프로그램 다운받은 거니까 괜찮죠. 43번 옳지 않은 거. 1번 해킹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3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바이러스가 수시로 나오니까 백신도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최신 걸로 항상 업데이트 되도록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4번에 회원가입한 사이트의 패스워드가 뭡니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그게 좋은 거고. 2번에 의심이 가는 이메일은 열어서 하는 말이 틀린 거예요. 열어서 내용 확인하고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지도 마라 하는 겁니다. 의심이 가는 건 열지도 마시고요. 4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호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정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2번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한다. 4번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자동 설치를 기본으로 한다. 자, 윈도우즈는 업데이트가 돼야 보안이 강화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고. 자, 3번에 정크 메일 또는 스팸 메일 하는 건요. 정크 메일, 스팸 메일은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크 메일 또는 스팸 메일은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온 거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모르는 데서 그냥 막 보내주는 메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가는 메일은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지 말라고요. 그냥 괜히 그런 거는 열지 말라는 겁니다. 자, 확인 후 즉시 삭제한다 했는데 확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틀렸어요. 45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시스템에 방화벽을 구성하여 사용한다. 윈도우즈 자체에 방화벽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방화벽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물리적인 그런
것이 방화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후 사용합니다. 무조건 다운받으면 검사를 하세요. 특히 폰에서 그저 다운받으면 검사하도록 하시고. 3번에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안전함으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한다. 아니죠. 게시판에 들어있다고 해서 게시판 같은 누군가 아니면 다른 사람 블로그나 게시판이나 어떤 데에 있는 업로드돼 있는 올려져 있는 것을 다운 무조건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안전한지 반드시 검사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4번 백신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고 최신 걸 유지하는 것이 좋죠. 백신은 항상 최신 걸로. 46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해킹 방지를 위해 패스워드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 틀렸죠.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라 했고요. 2번 정보 누출이나 해킹 방지를 위해 방화벽 체제를 정비한다. 차단하는 것이 방화벽입니다. 자, 3번 암호는 가급적이면 알파벳과 숫자, 특수문자 등을 섞어서 만드는 게 좋고. 4번 지속적인 해킹 감시 및 접근 통제 도구를 개발한다. 47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방화벽 설치로 네트워크의 정보가 보호되므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설치는 전혀 필요 없게 된다. 방화벽도 하면서 2중, 3중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죠. 백신도 설치를 해놔야 되고요. 2번 가입자에게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가급적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3번 정보 유출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패스워드의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고. 4번 네트워크 내부에 방화벽을 설치하며 중요한 정보는 인증을 통해서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는 아무튼 인증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자, 그 다음 컴퓨터 범죄에는 해킹이 있고요. 크래킹이 있습니다. 둘 다 범죄이긴 한데 자, 해킹에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 침투해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전부 해킹이라 하고요. 그런 해킹하는 사람을 해커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악의적인 용도로 그냥 들어왔다가 구경하고 나가는 거 말고 따로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따로 하나 더 표현하기를 크래킹이라 한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건 해킹도 마찬가지인데 악의적인 용도로 들어왔을 때를 크래킹이라고 따로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48번. 그럼 그런 범죄 유형 중에 자, 48번은 다음 중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예금 인출 및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 자, 난 은행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짜에 링크되도록 만드는 거 피싱이라 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용어와 답을 그냥 1대1로 연결을 시켜서 외울게요. 가짜 웹사이트에 접근하게 해서 정보 유출하는 거 피싱. 49번에 자, 다음 중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 떠났을 때 어디 뭐 공공기관이나 병원이나 어딘가에 갔을 때 무료로 쓰는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종료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때 비인가된 사용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불법적 접근을 행하는 범죄 행위, 그걸 피기배킹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실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 로그인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버리시고 아이디 비번이 기록되면 피기배킹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그죠? 로그아웃이 되도록 자동 로그인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되죠. 자, 피기배킹은 그런 내용이고. 다음 50번. 다음 중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 컴퓨터에. 서버 컴퓨터라는 건 정보를 제공하는 쪽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 합니다. 자, 그 서버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전송시킴으로써 특정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방식. 그래서 그걸 DDoS라는 말은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DDoS를 한글로
분산 서비스 거부 뭐 이렇게 해놨네요. 분산 서비스 거부 DDoS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죠.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다음 51번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은 데이터 덩어리고요. 아무튼 네트워크 주변에 있는 그런 정보들, 그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보안 위협 행위를 스니핑이라 한다 하는 거죠. 주변을 다니면서 계정과 비밀번호 알아내는 스니핑. 자, 52번에 옳은 것만 바로 볼게요. 4번에 키로거, 키보드 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빼낸다. 자, 이렇게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것을 그 키 입력을 캐치를 해서 정보를 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비번이나 이런 거 적을 때 뭐가 나옵니까? 카드 번호나 뭔가 적을 때 화상 키보드가 나오죠. 화면에 화상 키보드로 입력하는 이유가 이런 키로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키로거라는 것이 있고요. 위에 1번에는 스니핑 되어 있는데 여기 스푸핑에 대한 설명을 보면 3번 여기 스푸핑 있네요. 스푸핑은 속임수의 의미로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속임수라는 단어 보이면 스푸핑. 그다음 백도어. 백도어 최근에 들어보셨나요? 백도어. 자, 시스템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나 설계상 버그로 인해 시스템의 보안이 제거된 통로. 우리 백도어가 뭡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뒷문.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백도어 그거 맞아요. 자, 뒤에 우리가 어떤 주택에 원래 들어가는 본문이 있는데 뒷문 살짝 있는 거, 그거를 딱 잘 닫아놔야 되는데, 그거 사용자가, 시스템 관리자가 자기가 편하게 쓰려고 하나 구멍 만들어 놓은 거 그쪽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나 설계상 또 버그로 잘못 만들어서, 그죠? 버그로 인해서 시스템에 보안이 제거된 그런 통로를 백도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허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로. 버그라는 단어는, 원래 버그는 벌레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저번에 엑셀에서 매크로 할 때 코드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디버깅 한다 하거든요. 버그가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버그라는 거는 프로그램 상의 오류를 버그라고, 벌레가 컴퓨터 시스템에 벌레가 들어가면 돌아가지 않듯이 그런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버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 버그로 인해서 보안이 제거된 통로, 이게 백도어고요. 다음 53번 바이러스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하여. 자, 바이러스의 큰 특징이 있어요. 1번의 설명처럼 사용자 몰래 자가 복제, 스스로 복제. 바이러스는 내가 명령을 내려서 복사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복제합니다.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 파일 등을 파괴하는 거, 그게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자가 복제 기능이 있다. 그게 바이러스고. 2번 감염 부위에 따라서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또 부트 파일 바이러스 종류가. 자, 부트 영역에 우리가 컴퓨터 켜는 걸 뭐라 합니까? 부팅한다라고 하죠. 전원 스위치 딱 누르면 윈도우즈 화면 뜰 때까지를 부팅하는 과정이라 하죠. 자, 그 컴퓨터 켜는데 부트 영역에 감염되어지면 부트 바이러스, 파일에 감염되어지면 파일 바이러스, 두 군데 다 감염되어지면 부트 파일 바이러스. 그리고 매크로가 뭡니까? 매크로가 프로그램이잖아요. 바이러스도 자가 복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크로 파일에 감염되는 매크로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그 감염 영역에 따라서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 매크로는 기본은
실행 안 되도록 돼 있는 이유가 매크로가 실행될 때 바이러스가 동작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컴퓨터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에만 영향을 미친다. 자, 예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영향만 있었겠지만 하드웨어까지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자, 4번에 주로 복제품을 사용하거나 통신 매체를 통하여 다운받은 프로그램에 의해 감염된다. 자, 그러니까 유료 프로그램을 엑셀 같은 유료 프로그램은 절대 인터넷상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료로 어떻게 찾아서 쓰다 보면 바이러스가 감염돼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복제품을 사용하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서 다운받은 거. 그래서 다운받은 건 무조건 실행시키기 전에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그때 바이러스가 자가 복제하면서 감염돼 버릴 수 있으니까 불법 복사물은 안 쓰는 게 좋겠죠. 다음 54번 바이러스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디스크에 부트 영역이나 프로그램 영역에 숨어 있다. 프로그램이 파일 형태로 된 것이니까 부트 영역 또는 프로그램 영역 또는 파일 영역에 숨어 있는 거고요. 2번에 자신을 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감염되어질 수 있고, 4번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프트웨어에 또는 하드웨어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3번에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를 통해서만 감염되는 건 아니죠. 메모리 꽂아서 쓰다 보면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러 곳에 이동해서 쓰다가 감염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다음 55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이나 워드 같은 파일을 매개로 하고 특정용 프로그램으로 매크로가 사용되면 감염이 확산되는 형태의 바이러스가 매크로 바이러스다라는 거죠. 다음 56번에 예방법 거리가 먼 거 묻고 있네요. 자, 1번에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백신은 항상 최신 걸로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하시고, 바이러스가 계속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백신도 새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요. 2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에 바이러스 검사 반드시 하고 사용을 합니다. 폰에서 다운받는 것들도 항상 검사를 할게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 외에는 새로운 거 다운받을 때 무조건 검사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네트워크 공유 폴더라는 건 같은 회사 안에서 직원들끼리 각자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서로 그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열어볼 수 있을 때 그 열어는 볼 수 있도록 읽기는 가능하게 해두되 저장은 못하도록 그렇게 읽기 전용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저장될 때 항상 뭐든지 그죠 들어가는 거니까. 3번에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자,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 중에 의심이 가는 건 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의심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테서 받은 거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데서 받았다 해도 그거는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사용을 하라 그런 겁니다. 이름 바꾸는 건 의미 없고요. 자, 57번 컴퓨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방화벽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방화벽 있으면 좋고요. 2번에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지 않고 삭제한다. 3번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걸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하고, 자, 4번에 정기적으로 윈도우즈에 디스크 정리를 실행한다. 자, 이거는 바이러스 감염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고, 자, 디스크 정리라는 것의 개념은 디스크는 자료 저장하는 공간이 디스크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정리하면 뭘 합니까? 정리 정도는 하면 버립니다. 그죠?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버리게 돼요. 디스크 정리라는 작업은 디스크 안에 남아있는
임시 파일들이나 아무튼 불필요한 파일들 없어져도 괜찮은 거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디스크 정리거든요. 그럼 바이러스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죠.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없고 58번 바이러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사용자가 인지 못한 사이 자가 복제를 통해서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감염시켜 해당 프로그램이나 다른 파일 등을 파괴하는 거고 3번 인터넷에 공개 자료실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때 감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사용하라는 거고 4번에 온라인 채팅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카톡이나 이런 데서도 파일 다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또는 다른 메신저들도 파일 주고받기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파일을 주고받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번에 보통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되나 메일이나 첨부 파일은 감염 확률이 적은 게 아니죠. 메일에서 첨부 파일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거죠. 높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상식적으로 보면 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 59번부터 해서는 또 그냥 단순 외우셔야죠. 뭐 이렇게 단순 외우는 것들은 외워지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이때까지 쭉 몇 년 동안 10년 이상 쭉 나왔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문제 답으로 바로 시험 직전에 몇 번만 보시면 되고요. 자, 매크로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거 문제 답으로 외우시면 돼요. 매크로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 중에 멜리사 바이러스라고 있네요. 그다음 60번에 정보 사회의 정보 보안을 위협하기 위한 웜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웜도 밑에 설명을 볼까요?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자, 밑에 설명부터 볼게요. 자, 웜은 감염 대상을 딱 특정 어떤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 않으나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해서 이런 부분에서 바이러스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형태로 침입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고 다운시킨다.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고 다운시키는 그런 웜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트로이 목마다라는 거네요. 트로이 목마는 밑에 설명에 자가 복제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트로이 목마라는 것은 자가 복제 기능이 없다. 그래서 지금 60번의 설명은 웜 형태 아닌 거 트로이 목마는 자가 복제 기능 없는 거고 웜은 자가 복제 기능이 있어서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거고 61번에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복제 기능 있고 숨어 있는 은폐 기능 있고 파괴를 시킨다는 거죠. 치료는 아니겠죠. 그냥 봐도 알겠네, 그죠? 다음 62번에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악성 프로그램, 그게 웜이다. 감염 대상이 명확하게 뭐 있는 건 아닌데 부하를 높여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 다음 63번 다음 중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 목적으로 만든 악성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무튼 웜이나 트로이 목마도 이렇게 악성 코드고 드로퍼라는 것도 있고 한데 방화벽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게 파이어웰이잖아요. 방화벽 파이어웰 이거는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죠? 악성 코드가 아니라 차단하는 거니까 64번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말한다. 3번에 때로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거나 변형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악성 코드가 뭔가 파일을 삭제하거나 변형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4번에 대표적인 악성 코드로 스파이웨어와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2번에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정보를 남발할 수 있다. 외부 침입이나 이거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것이 악성 코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악성 코드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거 2번이겠죠.
65번 정보 사유의 문제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정보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2번에 VDT 증후군. 자, 컴퓨터 좀 공부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아무튼 많이 안 좋죠. 눈도 피로하고 VDT 증후군. 컴퓨터 쓰면서 생기는 여러 신체적인 증상이 VDT 증후군이고요. 자, 증후군과 같은 컴퓨터 관련 직업병이 발생하고 4번의 정보 처리 기술로 인간관계의 유대감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직접 만나서 대화 안 하고 뭐 톡으로만 대화를 하니까 유대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자, 3번에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수준 차이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죠.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차이 나는데 이제는요. AI를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정보 수준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 66번. 자, 정보 사이의 문제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아까 1번에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에 중앙 컴퓨터 또는 서버의 장애나 오류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3번에 정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4번에 VDT 증후군과 테크노 스트레스 같은 그런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 67번에 사회정보화 특징 역기능 해당하는 거. 자, 1번에 정보의 수요와 공급의 다원화. 자, 이거는 역기능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역기능을 묻고 있죠. 2번에 기술 혁신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첨단 직업의 출현. 4번에 다양한 사회의 시스템화. 역기능이 아닌데 3번에 정보 이용의 격차와 문화적 종속. 이게 그 역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68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증가했고 2번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4번에 사이버 공간에 새로운 인간관계 문화가 형성되었고 4번에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개성과 자유를 경시하게 되었다. 자, 정보 사유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개성과 자유를 경시하게 됐다. 다 이제 비슷한 거. 우리 뭐 인스타에 뭐 어디 맛집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거 다 그것만 같이 공유하잖아. 그죠? 다음에 69번. 다음 중 인터넷의 저작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다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사람 이름, 단체 명칭 뭐 이런 거는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4번에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경,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3번에 국가 또는 이제 틀린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공고, 훈령 이런 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게 아니죠. 고시공고는 널리 알려주는 건데 이게 저작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 그냥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는 만큼 문제 푸시는 그런 내용이라서 요 정도 이런 내용들도 몇 개씩 한두 개씩 그 파트별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 70번 저작권 보호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자, 맞는 걸 먼저 쭉 볼게요.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그죠? 사망 후 70년 동안 저작권 보호되고요.
자, 3번에 저작자가 사망 후 공표된 저작물로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같이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되고요. 4번에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는 초년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사후 70년은 초년 빼고 그 다음부터 1년, 2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2번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는데 반드시 공표할 의무를 갖는다. 자, 저작 뭔가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공표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71번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입는 컴퓨터를 입는다 해서 그죠? 웨어러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72번에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로 각종 앱을 설치하여 웹서핑, VOD 시청,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TV. 그러니까 우리가 TV처럼 앞에 그죠? 거실에 두고 쓰지만 컴퓨터하고 똑같은 기능 다 하는 거 스마트 TV입니다.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스마트 TV고. 73번에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영상 컨텐츠,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 보통 TV도 있고 앞집에 셋탑박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TV를 IPTV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기 그림으로 지금 프린트해 있는 거는 워낙 작게 인쇄돼 가지고 글자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자세한 글자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집에 TV가 있고 앞에 스크린을 볼까요? TV가 있고 셋탑박스 같은 거 있고 뭐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거 있으면서 뭐 KT나 뭐 SK나 이런 데서 가입해서 사용하잖아요. 이런 TV가 IPTV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없어도 인터넷 다 되는 TV가 스마트 TV다라는 거고. 그 다음 74번에 자, 답이 키오스크죠. 키오스크가 우리가 뭐 햄버거 가게 물건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를 쓰듯이 아니면 뭐 터미널에서 표도 키오스크로 구매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에 설치하여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뭐 백화점에도 몇 층에 뭐 있는지 이런 정보 같은 거 키오스크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세워져 있는 컴퓨터들 그게 다 키오스크죠. 자, 75번도 답이 키오스크고요. 자, 다음 중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도나 주변 상가 정보 또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입간판 형태.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거, 컴퓨터 한 대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대구에 이렇게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 키오스크 있나? 아무튼 뭐 다른 데 가면 있겠죠. 어쨌든 뭐 백화점이든 뭐 어딘가에 가면 다 이렇게 요즘 키오스크를 많이 쓰니까 일단 그래서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오스크는 다들 아실 테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었는지 그 정도를 보시고요. 자, 76번은 다음 중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사물에 전자 태그 부착하는 거 RFID다. 예, 그렇게 외울게요. 다음 77번에 다음 중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간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하는 거, 그게 IoT라는 거죠. 자, IoT라는 말은 듣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죠? IoT는 집 밖에서 우리 집에 있는 뭐 청소기를 로봇 청소기를 조작해서 청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IoT인데 자,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78번도 그냥 문제 답으로 그냥 볼게요. 4번에 옳지 않은 건데 4번에 IoT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통신 비용이 절감이 되나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IoT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비용이 절감되는 건 아니죠. 자, 그다음 이제 밑에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엑셀에서 매크로를 하고 그 매크로가 코드로 만들어진 걸 봤었어요. 그 매크로 파일의 코드들은 엑셀의 매크로 파일에 매크로 코드가 보이잖아요. 매크로에 이 매크로를 편집하러 가면 이런 영문으로 된 코드가 보이죠.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죠.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 프로그램 문법을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자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문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를 고급 언어라 합니다. 고급 언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저급 언어가 있고요. 고급 언어가 있어요. 아까 그런 비주얼 베이직처럼 딱 보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영문 알파벳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고급 언어예요. 그럼 저급 언어는 뭐냐? 기계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된 거. 기계어 또는 이 기계어를 조금 더 쓰기 편하게 그죠? 기계어 너무 0, 1, 1, 0 이런 코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거를 어셈블리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요거는 기계를 바로 직접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저급 언어인 거고 우리가 공부할 일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요거는 저급 언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다 고급 언어입니다. 자, 이 고급 언어는 기계가 이 문자를 모르거든요. 이 고급 언어는 기계가 알 수 있는 문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급 언어의 언어 번역 과정, 그 번역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기계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위에 보세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소스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 또는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자, 소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소스는 고급 언어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고급 언어를 자, 목적 프로그램, 이거는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입니다.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자, 저 밑에 가면 컴파일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은 번역을 통해서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링킹은 연결시켜서 단위 모듈화 시키고 그 작은 단위 프로그램을 모듈을 하고요. 그 모듈을 실행시키는 단계가 가려면 불러와야 되죠. 로딩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의 언어 번역 과정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거. 지금 여기 표시해놨는 이거를 딱 기억을 하시면 요 중간에 한두 개씩 빠져도 문제로 푸시면 돼요. 그죠? 요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시키면 뭐가 나와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된다 하는 겁니다. 목적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은 뭐로 돼 있어요? 기계어로. 우리가 쓰는 뭐 이런 뭐 레인지 뭐 셀렉트 뭐 이런 글자 같은 영문자로 된 게 아니고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과정을 뭐라 합니까? 번역하는 과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고 이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작은 단위 모듈화 시킨 걸 실행을 시키는 거라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는 다 적어 놓은 거고 문제에서는 찔끔찔끔 나오고 있거든요. 자, 80번 순서로 옳은 거.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원시 프로그램이 있고 그 원시 프로그램을 원시를 번역을 하면 목적 프로그램인 없네요. 여기는 안 적혀 있죠. 그죠? 목적 프로그램인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그거를
연결 과정을 거쳐서 링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위 모듈화 시키고 그걸 불러들여서 로드를 하면 실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시, 그 다음 이 중에는 번역, 원시 번역, 그 다음 그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면 그거를 링킹 과정을 거쳐서 모듈화 시키고 그걸 로딩을 통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불러와서 실행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문제만 딸랑 외우시면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와버리면 헷갈리니까 요 순서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불러오면 로딩 과정을 거치면 실행이 된다고요. 그게 1번이죠. 81번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그 번역하는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하는 프로그램에 컴파일러가 있고요. 어셈블리어로 된 것을 기계어로 하는 거 어셈블러가 있어요. 아까 저급 언어에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다 했죠. 어셈블리어.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된 것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어셈블러입니다. 네. 그래서 컴파일러와 어셈블러가 있고요. 그 다음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인터프리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인터프리터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을 통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했었는데 이거는 컴파일러의 이야기고 인터프리터는 그 원시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라는 번역 프로그램은 실행시키면서 바로 번역을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이 원시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로 번역하면서 실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의 속도로 보면 어때요?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가지고 실행시키는 거는 요 단위 모듈화 다 시켜놓은 거 여기서 요만큼만 실행시키면 되는데 인터프리터로 된 언어는 이거를 번역하면서 실행까지 시켜야 되니까 그만큼 느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화형 언어에서는 그래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무튼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 번역 언어로 인터프리터가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어쨌든 속하죠. 컴파일러 대부분의 고급 언어는 컴파일러로 번역해서 고급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그다음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어진 건 어셈블러로 번역하고 목적 프로그램 생성 없이 기계어 생성 없이 바로 번역하면서 실행시키는 인터프리터라는 번역 프로그램이 있고 자, 유틸리티라는 말은 그냥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자체가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이 다 있는데 그 파일 관리 기능 중에 압축 기능이 또 추가되어서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윈도우즈 자체의 기능에 뭐 뭔가를 추가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유틸리티거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언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82번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죠. 언어 번역기다 라는 거고요. 83번에 자, 운영체제 구성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 하고 출력되는 프로그램이 목적 프로그램이죠. 다음 3번을 볼까요?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는 언어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되고 4번에 여러 형태의 컴퓨터 언어에 따라 프로그램 언어는 각각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갖는다. 그 각각의 언어마다 각각의 번역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뜻이고 2번에 틀린 거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
기계어로 변환하고 이를 실행해서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기계어로 바꿔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문장이 기계어로 생성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걸 표현했다고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 기계어로 변환을 딱 시켜 놓는다. 목적 프로그램 생성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변환하고 이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변환 프로그램, 이 문장은 헷갈리니까 그냥 문제 똑같이 나오면 답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84번 언어 번역 옳지 않은 거, 1번에 컴파일러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하고 기계어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3번에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는 언어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이 되고, 4번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가 있고, 2번이 아까 같은 내용이죠. 뭔가 그 결과물을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을 결과물을 출력한다는 말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줄게요.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인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자, 1번에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면서 바로바로 실행하는 거고요. 2번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인터프리터는 생성하지 않는다. 다음 3번에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가 빠르고, 실행은 이미 다 번역해 놓은 거 가지고 실행하니까 실행 속도가 빠르고, 인터프리터는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요. 4번에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고 실행 속도가 빨랐어요. 그죠? 번역하는데 느리니까 목적 프로그램으로 따로 만들어 두는 거겠죠.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른 겁니다. 컴파일러는 다 번역해 놨기 때문에 실행하는 속도가 빠르다. 번역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다 번역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번역 속도는 오히려 느리고요.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른 거지 번역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안 헷갈리도록 그렇게 기억을 할게요. 다음 86번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2번에 인터프리터의 번역 단위는 프로그램의 행 단위 한 줄씩 줄 단위로 행 단위로 번역을 한다는 거고, 다음에 4번에 인터프리터는 컴파일러보다 실행 속도가 느리다. 인터프리터는 번역하면서 실행까지 해야 되니까 실행 속도는 컴파일러가 빠르다는 겁니다. 인터프리터가 느리고, 3번에 컴파일러의 번역 속도는 인터프리터보다 빠르다 했는데 번역 속도가 아니고 실행 속도가 인터프리터보다 빠른 거죠. 번역 속도는 느리고, 그래서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아무튼 컴파일러가 빠른 게 실행 속도예요. 87번 올바르지 않은 거 인터프리터. 자, 1번에 대화형 언어로서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한 행씩 행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형 언어로서 컴파일러와는 다르게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 2번에 디버깅이 컴파일러보다 쉬우나 실행되는 속도가 느렸죠. 컴파일러는 빠르고 인터프리터는 실행되는 속도가 느리고. 4번에 인터프리터 언어에는 APL, 베이직, LISP 같은 이런 언어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컴파일러고 몇 가지만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이런 것들이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그 다음 3번에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리하여 실행한다. 아니죠. 한 줄씩 행 단위로 대화형 언어.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88번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 옳은 거.
1번의 컴파일러는 저급 언어인 기계어를 고급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를 한 번에 번역한다. 자, 저급 언어인 기계어를 고급 언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를 저급 언어인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죠. 기계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사람이 만든 걸 기계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죠. 3번의 어셈블리 언어는 크로스 컴파일러라는 언어 번역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된다 했는데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를 통해서 하고 4번의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밑에 설명에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이제 2번 맞는 거 옳은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인터프리터는 대화식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마다 매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마다 매번 기계어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번역해놨는데 목적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목적 프로그램이 출력되어지는 게 아니고 매번 기계어로 번역하여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아까 앞에 나왔던 거에다가 또 베이직, LISP, 스노우볼 해서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APL도 있고 위에 나왔던 거에 몇 가지를 더 보태시면 되죠. APL, 베이직, LISP에다가 또 스노우볼까지 포함을 시키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행 단위로 번역하는 게 인터프리터다. 그 다음 89번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부분은 문제 답으로 그냥 외울게요. 인터프리터 방식 언어이다 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 컴파일러로 번역하는 거고요. C 언어는 인터프리터 아니라는 건 컴파일러인 거고 맞는 거 나머지 그냥 봐놓으시면 되고 90번에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뭐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 2, 3, 4에 객체지향이라는 게 보이면 다 무조건 답은 객체지향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에요. 뭔지 설명 뭐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객체지향 나오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91번도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은 옳지 않은 것인데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아까 위에 문제에 나왔던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그리고 객체지향 요 단어들을 그냥 같이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번에도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93번에 객체지향 언어 아닌 거 이것도 그냥 뭐 다른 여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 2, 3, 4 나온 거니까 똑같이 나왔을 때 코벌은 아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번에도 1, 2, 3, 4에 이거 나오면 객체지향 나오면 그 객체지향이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95번에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똑같이 나왔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만큼만 문제 나왔는 그대로만 외울게요. 자바 언어 4번에 옳은 것이고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가상 서비스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므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플랫폼이 독립적인 것이 자바 프로그램의 언어의 특징에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이런 게 있네요. 맞는 것만 제가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답을 외우시면 돼요. 97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GIGO는 GIGO의 단어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garbage in, garbage out. 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잘못된 정보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똑바로 해야 정보가 똑바로 나온다 하는 GIGO는
입력 데이터가 옳지 않으면 출력 결과도 옳지 않다는 의미의 용어로 garbage in, garbage out의 약자이다. 2번에 호환성은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호환성이라는 그 단어, 그죠? 뭐 두루두루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호환된다는 거죠. 여러 기종에 상관없이 공유해서 쓸 수 있고요. 3번에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 처리 속도 단위의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거 아니죠. 저장 단위가 그죠? 저장 단위 또는 뭐 그러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테라죠. 속도는 세컨드, 초 단위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4번에 컴퓨터 사용에는 사무처리, 학습, 과학, 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범용성이라 한다. 이쪽 저쪽에서 다 쓰는 거 범용성. 그냥 단어 뜻만 알면 그죠? 아까 2번의 호환성이나 범용성은 단어 뜻을 아시면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아까 3번의 처리 속도 단위 속도니까 몇 초. 자, 밀리 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피코 세컨드, 펜토 세컨드, 아토 세컨드 같은 몇 초 속도 단위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나오면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용량 단위잖아요. 용량 몇 킬로바이트다. 근데 이거는 속도 단위는 초, 세컨드가 나와야 되죠. 몇 초. 자, 98번에 GIGO는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1번에 GIGO는 입력 자료가 좋지 않으면 출력 자료도 좋지 않다는 것으로 컴퓨터에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 3번에 ADPS 또 쭉 가면 뒤에 단어에 EDPS A는 오토, E는 전기, 일렉트로닉. 자,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 보면 ADPS 자동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처리 정보 시스템인 EDPS와 같이 컴퓨터를 정의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거 ADPS, EDPS 이걸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어고요. 자, CPU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명령을 해독하고 산술, 논리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그런 장치로 CPU가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의 주요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CPU죠. 2번에 ALU는 우리말로 쓰면 이게 Arithmetic Logic Unit에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입니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 CPU는 컴퓨터의 두뇌인데 그 CPU의 주된 기능에 제어와 연산의 기능이 있어요. 그 연산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ALU입니다. CPU 내에서 주격 장치로부터 읽어들인 명령을 해독하는 거는 제어가 하는 거예요. 해독하여 해당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보내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거. 자, CPU의 주요 기능에 제어와 연산이 있는데 지금 설명은 제어에 관한 설명을 해놨어요. 다음 ALU는 연산에 관한 장치고 그렇죠? CPU의 제어와 연산 중에서 ALU는 연산에 관한 장치인데 설명이 제어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하는 겁니다. 제어 신호를 보내서 수행하도록 명령 내리는 거 그게 제어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99번에 컴퓨터 발전 과정 옳지 않은 거 맞는 것들만 봐놓으세요. 그냥 천공카드 시스템은 홀로리스가 개발한 것으로 인구 통계 및 국세조사에 이용됐었고 3번의 에드삭은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옛날에는 뭐 요거 하나만으로도 문제를 따로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밑에 문제 있네요. 그죠? 에드삭.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다음 4번에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 그래서 100번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러면 에드사 문제 답으로 그냥 외우시고요. 자, 101번에도 자, 주요 회로 1번 1세대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는 자기 드럼이 아니고 밑에 설명했듯이 집적 회로 IC고 4세대는 고밀도 집적 회로 해서 뭐 LIC인가 뭐 아무튼 해서 아무튼 집적 회로입니다. 드럼이 아니고 밑에 집적 회로 해서 IC. 이 외에 다른 뭐 컴퓨터 역사에 관련된 문제 나와버리면 외운 거 외에는 못 맞추니까 있는 대로만 그냥 기억을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5세대. 자, 1번에 퍼지 컴퓨터, 그다음 2번 인공지능, 3번에 패턴 인식. IC는 3세대였죠. IC는 3세대.